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센터. 지난 2014년 만들어져 한 해 평균 1,300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처음으로 개설된 것입니다. 지금은 유기견과 고양이 등 230여 마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면 이렇게 네네요. 이제 새우 한 3주? 새우 3주. 네. 이거 엄마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차서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죠? 어디에서 온 애들이죠? 북한산 야생견 애들이 엄마 아빠가 야생견인데 걔네들한테 이제 태어난 애기들이죠. 북한산에 엄마 아빠가 북한산에 들개들이요. 들개였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눈 뜨고 이제 어느 이제 그 입양할 수가 있으면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암놈이네. 그래도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행복하죠. 다른 데보다 추운 데서 떨느니. 입양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키우다 안 되는 애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또 가장 그 수의학적으로 입질을 한다든지 수의학적으로 뭐 고칠 수가 없는 병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가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는 키울 때까지 저희가 키우면서 가는 거죠. 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애들은 입양은 잘 안 나가요. 왜냐면 크면 부담들을 하니까. 이곳에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은 한 해 평균 1,300여 마리. 이 가운데 30% 정도가 입양이 됩니다. 이미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해 키우고 있다는 주민이 두 번째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은 많은데 강아지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같은 종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몇 달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10개월, 11개월 됐어요. 얘도 2개월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왔다고요? 그 봉지에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강아지를 이제 구조해가지고 그 아이가 작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선생님 딸이 구조한 거를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애가 그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경우에. 선호하는 강아지가 좀 작은 강아지를 많이 원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성견들이 좀 나가야 좀 여유가 생길 텐데 성견이 잘 안 나가고 작은 아기 위주의 강아지들이 많이 나가서 그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14년? 14년도에 처음 개설한 거고 12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2년을 졌거든. 2년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뒤편에다가 증축을 또 할 거예요. 아, 또 증축하세요? 이게 시설이 모자라서 그래서 입양센터도 좀 같이 저가면서 입양도 좀 활성화 좀 하고.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와서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상담도 하고 아까 1층에도 상담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이제 고양이들 위주로. 이곳에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유기묘. 길게는 2019년부터 집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참 얌전하네. 얘네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했지만 자꾸 여기서 교화를 하니까 많이들 순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지네들끼리 오면 영역 싸움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안 보이는 서열이 이제 정해져 있겠지만 여기에도.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도 동물보호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포획한 거예요? 얘네는 지금 일산 서구 대화동에서 중성화를 위해서 포획을 한 겁니다. 막 돌아다니던. 그냥 길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에요. 오늘 몇 마리 포획하신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오늘은 7마리 잡혔습니다. 7마리요? 중성화 수술은 몸무게 2kg 이상인 길고양이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저희가 1,600도를 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와서 수술을 한 다음에 다 치료가 끝나고 실밥 풀러내고 치료 끝나면은 그 자리에 다시 또 방사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의 이현진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5명 가운데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인 이른바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사상 처음으로 초과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 물림 사고는 물론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같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 복지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진적인 동물 복지 정책과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앞장서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영으로 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고양시의 성과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권지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요 조희연 동물자유연대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소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먼저 이 반려동물이 이 반려인에게 주는 이런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부수적으로는 인지적인 능력을 제고시킨다든지 또 신체적인 능력도 제고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 특히나 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는 옛날부터 이제 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런 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반려 인구를 23만 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108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의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 대표님, 이 대표님께서는 반려동물 1000만 명 시대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은 동물과 생명 감수성, 동물을 통해서 생명 감수성을 이제 많이 증진시키면서 개인의 정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이 주는 역할이 크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큰 반면 그러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거기서 생기는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라든가 동물 유기 이런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사람 유모차보다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모차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가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공장소 같은 데 갈 때 그 개를 이렇게 걷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케이지에 넣어야 되는 이런 거를 그런 또 에티켓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유모차, 개모차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 네. 이것과 관련된 산업 문화 이것도 굉장히 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가요? 정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022년에 약 시장 규모가 8조 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15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이제 특히 이 고양시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 많이 그동안 추진해 오셨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거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 우리 고양시는 이 동물보호센터를 민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또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보호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주로 이 반려동물에게 어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치료 이런 것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보호센터 자체가 이제 시민들이 방문해서 동물보호 시스템을 한번 또 견학도 하고 또 그 봉사의 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입양도 진행하면서 또 반려동물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그 반려견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요 시설 이외에 또 고양시는 또 어떤 시설들을 또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 반려견들은 사실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산책만 시키는 것보다는 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가 이제 현재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놀이터도 있고 소형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단적으로 일산 호수공원에도 있고 또 우리 덕수공원이라고 또 덕양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좀 규모가 있어서 뭐 타 지역에서도 많이 내방해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소규모 놀이터도 저희가 있거든요. 이제 소규모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대규모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 인원을 상주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놀이터는 저희는 이제 자율 방식으로 그 지역의 그 반려인들이 이게 모임을 조직해서 그 놀이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에서는 아무래도 관리 비용도 좀 절감하는 면도 있고 그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반려인들은 보다 더 협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혜경 대표님은 뭐 이게 직접 동물보호 활동 하시니까 이런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고양시는 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다른 시도는 상황이 어떤 건가요? 다른 시도들도 이제 그 보호소 직영화라든가 그다음에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뭐 입양센터를 또 별도의 시설을 둔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이제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그 직영 보호소를 만든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2012년 이후로 꾸준히 또 놀이시설을 만들고 입양센터 만들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물 교감 치유를 도입하신 겁니다. 이 동물 교감 치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이 동물 교감 치유는 이제 동물 매개 치유라고 그동안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교감 치유라는 말을 이제 행정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감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가 통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이 소통하면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또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문제도 해소하는 그런 치유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동물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들의 건강함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에서 이 동물과의 공존과 생명 존중의 의식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교감 치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단적으로 이제 우리 보건소 중에 한 곳은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치매 안심센터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동물 교감 치유를 도입해서 그런 치유 효과를 진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치유 활동 서로 이제 공유도 하면서 어떤 것들은 좀 더 개선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평가를 해가실 건데 해마다 관련 문화제도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제 동물 교감 치유 문화제라고 해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각종 그 지자체에서 여는 이제 반려동물 축제들은 이제 놀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놀이도 이제 가미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물 교감 치유 그 문화의 확산에 두자, 좀 저면도
넓히고 인식도 좀 개선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는 저희 지역의 동물단체들하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준비 단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상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 동물 매개 치유 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와 연계해서 또 별도로 학술제도 개최하면서 학문적인 탐구도 더 하고 이런 행사를 작년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자체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민간 단체들의 활동도 또 중요해요. 하지만 또 이 민간 단체는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지자체가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표 보시기에는 지금 지자체들의 이 동물 관련 단체 지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사실은 직영보호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 재정으로는 많은 부분을 이제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얘기하면 아까 입양도 그 말씀드렸지만 입양 활성화를 위한 그 지역 내 풀뿌리 단체와의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풀뿌리 단체 지원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가 좀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좀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지자체 서울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한테 그 입양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입양하는 그런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양이 그 TNR을 위한 재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장해서 시민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도 그동안 이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하면 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아마 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이 병원비 만만치 않죠. 어때요? 예, 그게 이제 늘 무겁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병원비가 이제 비싸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경우는 저조차도 헉하는 그런 금액이 이제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동물병원비가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나라는 인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물병원비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인식이 상대적인 그런 인식이 너무 이제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인한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아프면 내가 증상이 어떤지를 다 말을 하면서 의사하고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 나의 질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낼 수가 있지만 동물은 전적으로 다 그냥 판단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아픈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게 이런 검사 왜 하죠? 그래서 돈만 이제 과도하게 놨다.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 수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얘가 다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호소하는 게 그냥 아프다는 표시 이외에는 다른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검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청구되고 하니까 또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비싼가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비싼 것이 일방적으로 비싸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가격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좀 이 문제가 좀 더 불거지는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이 아프면 보장해주는 그런 뭐 보험 같은 건 없습니까?
예, 반려동물 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정착이 안 돼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가입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좀 어떻게 앞으로 계속 잘 고안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방금은 이제 그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각종 검사비가 좀 많이 들고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싼 건 아니고 네. 또 다만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많이 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대표님 보시기에는 현재 반려동물 병원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그 반려동물 진료 표준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 질병 분류를 코드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각의 질병을 분석해서 질병 명칭이라든가 분류 기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전체 동물병원에 그런 것들을 그 보급을 해서 그 병원비 책정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수의사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실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인의료는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동물 질병도 그 질병 분류화 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수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구축하는데도 또 그만큼 그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정부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또 물론 동물병원의 어떤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같은 약이라도 A동물병원과 B동물병원 같은 거 단순히 약을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동물병원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 윤리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질병 분류 코드를 그 다 체계화시키는 거 요게 먼저 우선 정착돼야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에 대해서도 구체화시키고 분류시켜서 그리고 또 과도하게 천차만별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권 소장님 역시 반려동물 병원비 사실 만만치 않고 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 보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뭐 지원책들이 좀 있는지. 지금 뭐 조희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병원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어려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상 좀 세밀한 준비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 분야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단순하게 그 병원에서 병원비가 얼마다 이런 게시하게끔만 이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 전국적으로 이 저소득층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도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사업인데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 뭐 한부모 가정 이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이제 마리당 16만 원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 요거는 뭐 지원 대상이나 뭐 규모가 좀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좀 아직 그냥 그 거의 동일한 규모로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동물자유연대에서도 이 유기동물 실태조사 하시죠? 어떠세요? 네, 저희가 그 매년 정부가 집계한 그 유기동물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내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약 11만 2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고요. 한동안 이제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 많이 노력을 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유기동물의 수가 줄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8만 마리대로 이제 줄기도 했었는데 그 2015년 이후 2016년 계속 이제 뭔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붐이 나면서 2019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최근 들어서 11만 마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2015년 그 오간에 뭐 유기동물이 8만 마리, 네. 8만 마리였는데 예. 11만 마리가 넘었다면 상당히 늘어난 건데 네네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반려동물을 너무 좀 그 환상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정말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반려동물한테는 내가 평생을 같이 한 15년에서 20년을 같이 하고 그 사이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각오하고 키워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이제 키울 때 그런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좀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호기심이라든가 그 욕구 이제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유기견의 추세 중에 유기동물의 추세 중에 마당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개들 이제 마당에서 줄 묶어 키우고 아니면 풀어놓고 키우고 했던 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번식하면서 이제 유기견화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면 이제 그 시군구에 그 우리 사람 주민등록증 이렇게 주민등록 등록하듯이 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자 정보, 견종, 나이 뭐 이런 걸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식표를 그 부착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등록제에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인식표를 목걸이형으로 부착만 하면 이걸 떼서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체 인식형으로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무화해서 보호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등록제를 좀 더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점점 더 늘어나는 유기 동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급한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이후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났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어떤 반려동물 키우는 붐의 일환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버려지는 동물도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동물을 너무 쉽게 사고 파는 이런 환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을 이제 분양받거나 입양할 때는 일정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그 만들어져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당개의 문제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견에 비해서 경기도만 해도 품종견에 비해서 그 혼혈견들의 유기견이 약 2.5배, 3배 정도로 많아요. 이거는 마당개를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마당개 중성화 수술 같은 이런 정책들이 지금 조금씩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이게 유기동물 문제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했으니까 이제 10년 됐습니다. 이게 해보시면서 직접 지자체가 직행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들이 좀 있었던 겁니까? 예, 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점도 있는데 이제 먼저 유기동물 조 대표님 말씀하신 걸 저희도 이제 첨부로 하자면. 우리 시가 연간 유기동물이 1,000마리 정도 저희가 입소를 합니다. 이게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올해는 비슷한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근데 이제 이 입소하는 동물들의 그 80% 정도가 그 믹스견입니다. 믹스견이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출처가 그 농촌 지역, 비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도시 지역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근본 발생지가 그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마당개들, 실외견들에 대한 이 관리를 잘해야 거기서 발생하는 발생비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중성화 시술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방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찾아가서 직접 중성화 시술을 시켜주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 등록제를 외곽 지역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곽 지역의 동물 보호 등록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광견병 접종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도 반드시 동물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등,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해서 등록도 하게 하고 중성화 수술도 많게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유기견 발생을 좀 줄이자. 이것이 저희 우리 고양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조혜경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기동물들을 뭐 입양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캠페인들도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들이 그 입양에 집중해가지고 많이 구조와 입양 이런 시스템 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그 지자체 보호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자체 보호소거든요. 그런 안락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활동가라든가 풀뿌리 단체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려동물들을 입양한 뒤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사후 관리 체계는 지금 잘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간 단체는 대부분 다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입양 간 그 아이들의 소식을 계속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할 때 보호소에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동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종적으로 이제 몇 단계의 입양 심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집으로 방문해서 데려다 주면서 그동안 인터뷰했던 내용하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 애한테 적합한지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이후에도 계속 잘 있는지는 점검을 하는데 그 많은 동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랜덤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2년 이내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소식을 받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양육자의 충분한 자격 증명, 뭐 관리 책임 강화 이런 것들이 뭐 시급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소장님,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 키우는 사람의 의식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좀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시의 모든 이제 반려동물 정책이 곧 이제 반려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은 이제 뭐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높은 책임의식 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비반려인들도 또 그에 따르는 그 동물을 보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감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매년 이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5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화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제 패티켓 교육을 이제 좀 널리 좀 활성화시키고, 또 주로 이제 또 학교도 찾아가고 또 이 단체의 모임에도 가서 이러한 그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이제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시키고 또 교재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그 의식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이제 이 반려동물과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반려인 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반려인들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간의 갈등, 이거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최근에는? 갈등이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해하는 그런 폭도 많이 넓어지긴 했는데, 그럼과 동시에 아주 양극단에서 갈등을 겪는 이런 부분은 예전보다 좀 심화된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개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단지 개가 싫다는 이유로 이제 개를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또 키우시는 분들이 좀 공공장소에서의 그 에티켓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개 분별을 방치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지짐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만 충분히 하면,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으면 서로 다 좀 원만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유기동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번식 농장, 펫숍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어떤 규제나 처벌이 필요한데 예전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어떤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불법 번식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번식장이 있고요. 저희 동물자연대가 2주 전에 보령에 있는 불법 번식장 하나를 적발해가지고 다 124마리 구조를 했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거기서 잦은 출산으로 인해서 막 혹이 이만큼 생기네, 발이 잘리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막 철장 사이에 발이 끼면서 아마 잘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를 했는데 법은 허가제로 됐고 생산업 허가제, 판매업 허가제 이렇게 다 허가제로 되긴 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이제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현장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각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생산업과 판매업들의 관리 감독 이게 좀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간에 이제 경매장들이 있어요. 농장, 번식장에서 강아지를 낳으면 그다음에 경매장에 가서 이제 경매를 하고 판매업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경매장이라는 존재 때문에 불법 번식장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신분 세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매장의 고리를 좀 단절하고 농장에서 정말 귀하게 키우고 귀한 값을 받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서 앞으로 좀 계속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지자체가 현행 법에 근거한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개식용 종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식용 종식법의 국회 통과는 동물 보호에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 특별법 시행으로 어떤 점들이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개식용 종식법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너무 뿌리 깊게 있었던 어떤 개 식용의 악습이 이제 드디어 종식이 된다라는 그리고 동물운동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절차가 지금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위원회도 작동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 이 종식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종식법은 이제부터는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신규 농장이라다 신규 사업체는 진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 농장들과 관련 사업들은 3개월 이내에 자신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물론 법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종식하고 전업 폐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후에 전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같이 하면서 이 법을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제 이 개식용 금지법이 어쨌든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단속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또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개식용 특별법이 이제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런 실태 조사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신고를 저희가 받고 또 이행계획서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이제 전업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률상.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빠른 신뢰 되는 건 아니고 법령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마 농림부에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내용들이 시달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설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도 추가 설치는 금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그런가 하면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특히 좀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또 등산객들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유기견 출몰 이런 피해 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요새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서울은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데 인근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더 뭐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또 그 자기들끼리 이제 또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개체수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위협적으로 느끼고 자기네들끼리 야생화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다, 큰 개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마 경기도라든가 이제 고양시도 이제 인근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개발할 때 도시 개발할 때 그 지역에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돌도 뒤져로 다 그 지작물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근데 동물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할 때 그 지역 내 동물이 어떻게 그 개와 고양이, 사람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 마리수가 몇 마리고 이 동물들의 대책은 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사람들이 키우던 개가 다시 들개화되지 않도록 하는, 버리고 가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뭉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장님 이 들개들이 이렇게 막 출몰하면 민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민원 해라 하면 맞습니다. 뭐. 예. 근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포획할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네, 합니다. 예.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 포획을 해 나가는데 사실 이제 마리 포획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동물보호센터에 포획반이 있지만 우리 포획반이 뭐 포획틀 가지고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유서가 포함된 이제 마취 전문 포획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포획을 해오고 있는데 이 민원은 계속 좀 늘어나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련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지만은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곽 지역에 대한 저희 동물등록제 강화 이 부분 또 중성화 시설 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유기견도 문제지만 이 길고양이 이것도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골치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길고양이 이제 동네 고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양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TNR 방식에 의해서 개체수 유지를 합니다. 고양이를 트랩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다시 그 원래 살던 자리에 방사하는 거. 그래서 그 개체수가 그 원래 서식하던 고양이가 그 개체수만 유지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살도록 도와주는 거. 왜냐면 다른 데다가 갖다 방사하면은 그 지역의 고양이한테 공격을 당해서 거기에 정착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냥 학살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 해야지 그 정책적 실효성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서울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에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를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때 20만 마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중성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2023년에는 조사해보니까 약 10만 마리,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고양이의 이런 표본 조사가 과연 이게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나, 그러나 조사 당시에 또 그 지역 내에 아기 고양이 개체수 조사도 같이 하거든요. 개체수 조사할 때 성묘만 하고 아기 고양이는 빼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아기 고양이의 비율이 그 2015년에 20만 마리일 때 아기 고양이의 비율이 약 40.1%였어요. 근데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5.1%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게 사실이, 이런 것들이 다 반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TNR을 통해서 적정 개체수를 지역 내에 유지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고양이 존재만으로 쥐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다 억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주는 그 지역사회에 주는 기여도 분명히 있다. 이런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좀 적절한 개체수와 지역사회 같이 공존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인식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권지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모시고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과제 해법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물리적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느낀다면 동물도 똑같다. 정서적으로 내가 외롭다면 동물도 똑같다. 이렇게 그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족은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책임성이 정말 더 중요하고 생명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이 내 삶의 태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좀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진선 소장님, 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 복지도 그렇고 유기견 관리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고양시는 이제 그동안에 펼쳐져 왔던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시민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더 내실화 있고 또 열린 정책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또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더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 특수 시책 사업인 동물교감 치유 활성화하고, 저희가 또 중앙정부에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동물교감 치유 파크를 만들자, 이러한 사업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하여튼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그런 고양시를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처럼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법을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는 고양시의 동물 친화적인 관련 정책들이 더욱 주목되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고양시의 이런 노력과 실천들이 좋은 본보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